자, 페이지 102쪽 보시고요. 자, 17강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신경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원 항상성과 건강에서 우리가 기존에 신경계를 배울 때도 선생님이 항상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항상 몸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계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호르몬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 배웠고 이제 호르몬을 보는 거예요. 자,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인체 내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을 알기 위해 그런 호르몬의 종류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호르몬의 특성부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내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성은요, 내분비샘에서 합성되고 혈관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호르몬의 특성 첫 번째,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 분비가 됩니다. 오케이? 이때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요,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에서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인즉슨 호르몬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용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진 장소인 내분비샘에서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르몬은 미량이라고 하는 게 적은 양이란 뜻이죠.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미량조차도 부족하다면은 결핍증, 그리고 너무 많아도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척추동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특이성이 없어 다른 동물의 호르몬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다른 호르몬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것. 이것도 호르몬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면요, 모두 다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일반적인 질병에 걸릴 때도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항원이 유입이 되면요, 몸에서는 항체를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몸에서도 호르몬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같은 척추동물들, 그러니까 등뼈가 있는 척추동물들 사이에서 동일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예를 들어 돼지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사람 몸에 주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원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심장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요. 같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심장을 이식받아도 실제 그 심장 이식 수술의 성공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내 몸의 구조랑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리고 심장을 기증해 줄 때 그 사람의 조건들을 맞춰보죠. 혈액형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 뭐 유전자의 조합 같은 것들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많은 부분이 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이식을 해보면, 선생님 몸에다가 이식을 해보면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진 심장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것 자체를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내 몸이 그걸 공격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호르몬이면은 서로 다른 종의 생물에서 얻어진 호르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니? 그게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원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보면은 항원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체도 형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항원과 항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건강 파트 다룰 때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간 항원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원을 죽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호르몬은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특성들을 우리가 쭉 조사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그랬거든요. 맞죠? 자, 이 분비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장소, 분비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비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것과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분비샘들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서 배출, 그러니까 분비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이 차이는요, 분비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비관이 없는 경우로 각각 구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전용 통로를 따라서 내보낼 수 있으면 외분비샘, 그리고 전용 통로가 없으면 내분비샘이에요. 오케이? 왼쪽 교재에 보시면, 교재 왼쪽에 보시면 보충 자료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나와 있는데, 내분비샘은 호르몬의 합성 및 분비 기관으로서 분비관을 통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직접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종류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뇌하수체랄지 또는 갑상샘이랄지 이런 장소가 바로 내분비샘입니다. 근데 외분비샘은요, 몸 표면이나 소화관 안으로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물을 분비해내는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 외분비샘이라고 하고요. 종류는 침샘이랄지 또는 땀샘이랄지 이런 것들이 각각 외분비샘들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배출되는 장소, 침이 배출되는 장소는 분비관이 있어요.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르몬은 전용 통로가 없기 때문에 혈관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따라서 이동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결과적으로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서 각각 작용을 하겠죠. 됐나요? 자, 바로 그 밑으로 보시면은요,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 비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계와 호르몬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신경계와 호르몬의 차이는 과연 뭐가 있느냐?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경계에서 어떤 자극을 전달하는 매체, 전달 매체를 따져보면은 신경계는 당연히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세포들,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고 온 몸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호르몬은 뭐에 의해서 전달된다? 혈액.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전달 속도가 있습니다. 전달 속도. 신경계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자극이 전달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됐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작용 범위인데, 작용 범위는요, 신경계는 자극을 받은 부분에서부터 뇌로 또는 뇌에서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기관까지만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뾰족한 걸로 피부를 탁 찌르면은요, 그 찔려진 장소만 따끔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작용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따라서 온 몸으로 돌게 되죠. 그러니까 작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오케이? 계속 이어서 보면은 효과의 지속성이 있어요. 효과 지속성. 이랬을 때 신경계는 자극이 매우 빠르게 전달되고 범위는 좁죠? 그런데 이때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그 지속성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길어요. 지속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경계에서 효과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로 폭 찔렀는데, 뾰족한 걸로 피부를 폭 찔렀는데 순간적으로 따끔한 게 아니라 계속 따끔한 거죠. 계속 아픈 거야. 그러면 굉장히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효과의 지속성은 신경계가 일시적으로 작용하지만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계와 호르몬은 둘 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고 화학 물질인데, 이때 서로 간의 특성들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부터 세 번째, 사람의 호르몬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표 자체를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끔찍한가요? 네. 왼쪽에 보면은 보충 자료에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사람의 주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때 내분비샘의 이름, 호르몬의 종류, 기능뿐만이 아니라 위치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사람 몸의 구조에서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죠. 오케이? 이랬을 때 사람의 뇌, 특히 간뇌에 보시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뇌하수체 시상하부. 우리 앞에 이 뇌 구조 살펴보는 과정에서 간뇌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시상하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죠? 그때 간뇌에 있는 뇌하수체가 하나의 내분비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목 부분에는요,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각각 모양이 요렇게 생겨있는 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자 밑에 요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죠? 보여? 부신이라고 하는 각각 내분비샘입니다. 호르몬 나온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분비샘이잖아. 아드레날린. 자, 이런 식으로 뇌하수체, 각상샘, 이자, 부신 같은 이런 내분비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생식기에서는 생식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인 경우에는 정소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그냥 묶어서 생식샘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각각 이런 식으로 호르몬들을 분비해내는 내분비샘들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위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방출되는 호르몬들 이름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기능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뭐 선생님은 할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게 많죠. 오케이?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내분비샘에 따라 방출되는 호르몬들의 종류들을 쭉 보고 설명만 좀 일단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암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뇌하수체에서 방출되는 호르몬 보세요. 뇌하수체는 뇌 구조죠. 이때 뇌하수체에서는 위치에 따라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집니다. 전엽과 후엽. 앞쪽에 있는 부분, 뒤쪽에 있는 부분. 알겠니? 이때 전엽에서 방출되는 호르몬들 보세요. 전엽에서 방출되는 호르몬 뭐가 있습니까? 생장 호르몬 있고요. 우리 호르몬 그냥 H라고 적읍시다. 알았니? 생장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다 그랬죠? 그지? 적혀 있잖아. 다른 내분비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접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접분비 자극 호르몬. 접분비 자극 호르몬. 거기 보면은 옆에 이름도 적혀 있어요. 프로락틴이라고. 맞지? 일단 이렇게 전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엽 볼까요? 후엽에서는 두 가지 나오죠. 그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줄여서 그냥 A, D, H라고 적기도 합니다. 알겠죠? 뇌하수체에서는 정말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네요. 자, 일단 간단하게 기능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은 생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생장과 관련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에 따라 어떤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좀 억제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을 생장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또는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르몬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될 때 갑상샘이나 생식샘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위해서 먼저 뇌하수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일해. 갑상샘에 가서 일하라고 해. 그걸 전달해주는 호르몬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호르몬이 막 가서 갑상샘에 가서 야, 너 일하란다. 이러면은 갑상샘이 일을 하게 되겠죠. 호르몬을 분비를 해낼 겁니다. 이런 호르몬들을 다른 내분비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가까워질 때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젖분비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젖을 분비하는 과정을 촉진하게 될 거예요. 남자는 안 나오겠죠? 남자가 나오면은 조금 그러네요. 그죠? 아닌가 좋은 건가? 나쁘진 않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고요. 자, 후엽.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 있어요. 역시 여성에게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출산 전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직전에 여성이 진통을 하죠. 이제 아이 낳을 것 같아 진통하잖아요. 그 진통 이유가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자궁 수축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후에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항이뇨 호르몬에 따라서 오줌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항상 몸에 일정량 이상 수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이랬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오줌을 생성하는 장소 있죠? 콩팥 같은 경우, 그지? 그런 데서 이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지? 이런 내용들에 관여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됐죠? 자, 일단 뇌하수체 이렇게 호르몬들 정리를 좀 하고요. 계속 이어서 갑상샘 호르몬 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티록신하고 칼시토닌.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이 있죠.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예전에 중학교 때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포 활동의 정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티록신이 막 분비가 되면은 세포 활동들이 증가하면서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포 호흡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세포 호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출된 열 에너지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 티록신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칼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이때 칼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혈중, 그러니까 혈액 속이죠.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오케이? 우리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칼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칼슘 이온의 농도가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샘에는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갑상샘.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갑상샘 이렇게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파라토르몬은 앞서 칼시토신과 반대입니다.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칼시토신과 파라토르몬은 둘이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갑상세 부분 정리했고요. 계속해서 이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알파세포라고 하는 부분과 베타세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때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일단 얘네들의 기능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부신으로 갑니다. 부신도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겉질하고 속질. 겉질은 말 그대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고 속질은 그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겉질 부분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이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각각 부르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코티솔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표현해주는 방식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용어로 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속질로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되죠. 에피네프린. 맞습니까? 근데 에피네프린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게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에요. 보세요. 앞서 이자에서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부신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특히나 이자와 부신 같은 경우에는 두 내분비샘이 혈당량 조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량이라고 하는 게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거든요. 그랬을 때 그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호르몬들이 이자와 부신에서 각각 분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오케이? 반대로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아래 속질에 있는 에피네프린 있죠? 이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경계에서도 뭐 자극 전달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었잖아요. 화학물질 같은 것들,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랬을 때 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호르몬의 종류 중에 저 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자랑 부신에서 나오고 있는 각각 글루카곤, 인슐린,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부신에서 나오고 있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도 혈당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일으키는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앞서 봤었던 요 글루카곤이나 또는 인슐린과는 약간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건 얘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기물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즉 몸의 짠 정도, 싱거운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막 분비가 되면은 나트륨 이온들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몸이 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항상성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삼투압 또는 체내 수분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 수분에 대해서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적당히 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짜지거나 너무 싱거워져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트륨 이온의 수분을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하면서 몸을 더 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신경계에서도 아드레날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드레날린 막 분비되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 촉진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됐습니까? 하나 남았죠? 생식샘. 맞지? 생식샘은 따로 놓고 봅시다. 뭐 생식샘은 별 어려운 거 없어요. 남성은 정소가 있고 여성은 난소가 있죠. 그지? 남성의 정소에도 분비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선생님이 과학을 가리키다 보면은요, 어떤 용어 같은 것들을 딱 봤을 때 참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의외로 표현하기 쉬운 용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그럴까? 그 대표적으로 뭐 화학에서 쌍극자, 유발쌍극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쌍극자 간의 힘, 뭐 쌍극자와 유발쌍극자 사이의 힘 이런 것들을 막 읽어야 되거든요.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막 정신없이 굉장히 빠르게 막 진행을 하다 보면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하고 쌍극자와 유발쌍극자 사이에 유발쌍극자가 순간적으로 극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서 또 힘이 발생해. 막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막 말이 꼬여요. 되게 한번 꼬이면 되게 어렵지 않겠니?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하고 쌍극자와 유발쌍극자 사이에서 또 다른 힘이 작용한다. 이것들은 왠지 느낌이 그 예전에 뭐 말 얼마만큼 잘하는지 막 이럴 때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호르몬들 이름 되게 까다로운 것들 되게 많아. 그지?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테스토스테론 할 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좀.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그지? 테스토스테론. 말 자체는 되게 어려운데 의외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좀 쉽죠. 에스트로겐 되게 잘 되는. 자, 여성 난소 호르몬 보세요. 난소 호르몬 두 개 나오죠. 그지? 에스트로겐과 말이 꼬이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뭐 두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런 정소와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이제 성 호르몬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 테스토스테론은 당연히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호르몬이고요.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억제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각각 분비량의 조절에 따라서 여성이 한 달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각각 월경을 하죠. 월경을 하면서 임신을 준비를 하는데 임신이 되고 나면은 프로게스테론의 양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배란, 그러니까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임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월경을 안 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르몬들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쭉 했었었는데 사실 일단 100%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얄짤 없습니다. 뭐 방법, 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냥 외우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표 보면서 특히 중요한 것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들, 그 다음에 젖분비 자극 호르몬 같은 것들 분비됐었죠. 이름만 봐도 아 얘네들 뭐 하겠구나 대략 느낌 올 겁니다. 맞죠?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은요 자궁 수축 호르몬입니다. 알겠니? 분만을 할 때 진통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선생님은 이후에 이 옥시토신에 대해서 따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제 오줌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변화될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그리고 부갑상샘에서는 카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티록신은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 호흡 등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열발생이라고 적으시고 화살표 긋고 체온 상승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체온 상승.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체온을 높일 때 사용하는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입니다. 카시토닌은 이거 그 세포호흡과는 관련이 없죠. 그제?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 그제? 어떤 이온? 칼슘 이온. 알겠니?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카시토닌이라는 거.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부갑상샘에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죠.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제? 둘은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2자로 내려가면은 글루카곤,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를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를 하면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포도당을 다시 글리코겐으로 다시 저장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역시 둘은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계속 이어서 부신으로 가시면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역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포도당이 부족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이나 단백질을 강제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원래 포도당은 탄수화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 또는 뭐 다른 물질로 이렇게 분비가 돼야, 이렇게 나눠져야 되죠. 그지?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로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강제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호르몬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됐습니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와 관련이 있었었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면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이때 글루카곤과 비슷한 역할을 통해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경계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교감신경의 작용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도 증가한다, 촉진한다는 거. 오케이? 그런 것까지 정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정소와 난소 부분, 이런 것들은 각각 성호르몬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으로 보시면은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어찌됐건 우리는 항상성 유지를 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신경계와 기량작용을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예전 신경계 할 때 나왔었습니다. 바로 말초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가 있었죠. 그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기량작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있는 경우, 알았니?
그랬을 때 그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은 사람 몸이 흥분 상태로 들어가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은 사람이 안정적인 상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둘 다 작용하면서 각각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과정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량작용은 신경계뿐만이 아니에요. 호르몬에서도 나타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겠니? 찾아봐. 위에서부터. 뭐가 있어? 완전히 반대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있잖아요. 인슐린 글루카곤. 얘네 둘 완전 반대 작용하죠.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를 감소. 반대로 파라토르몬은 칼슘이온 농도 증가. 반대 작용하잖아. 그럼 쟤네들은 기량작용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글루카곤하고 인슐린 있죠. 맞나요? 이런 것들도 서로 간의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 다 기량작용이에요. 오케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신경계나 또는 호르몬 같은 것들의 항상성 유지 과정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피드백 작용은요, 어떤 결과가 다시 원인을 촉진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는요, 호르몬 분비량 조절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하고 있어요. 피드백이란 어떤 사건이 반복될 때 먼저 일어났던 사건의 결과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피드백은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으로 나눠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건의 결과가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원인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알았니? 그게 이제 피드백이거든. 그런데 이때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다음 사건의 원인을 억제시킬 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다음 사건의 원인을 촉진시킬 때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자, 피드백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피드백은 이런 호르몬에서 굉장히 잘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이 하는 피드백은 주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 사건의 원인 자체를 억제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표적인 예로 티록신을 보시면 돼요. 티록신. 앞서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포 호흡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온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해서 체온이 상승합니다. 알았니? 근데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체온을 떨어뜨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호르몬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체온을 상승시키는 티록신이 있고 체온을 하강시키는 또 다른 호르몬이 있다면은 그 둘은 기량작용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티록신은 있지만 하강시키는 호르몬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래 티로신 분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체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사건, 즉 체온에 관련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티록신 분비가 억제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체온이 하강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너무 체온이 떨어져도 안 되니까 다시 상승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땐 또다시 어떻게 하겠어? 다시 티록신을
더 많이 분비를 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과정이 피드백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 다음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러니까 반대되게끔, 억제시키게끔 작용하는 피드백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항이뇨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항이뇨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물을 쫙쫙 뽑아내요. 알았니? 그러면은 몸에 물의 양이 많아지죠. 체내 수분량이 많아질 겁니다. 오줌 양은 감소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몸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많은 양의 물을 오줌을 통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수분을 재흡수하는 항이뇨 호르몬은 있지만 수분을 분비해내는, 그러니까 다시 내보내버리는 그런 호르몬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많으면은 항이뇨 호르몬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오줌을 통해서 방출이 되면서 오줌의 양은 많아질 거고 체내 수분량은 떨어지겠죠. 근데 체내 수분량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다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작용을 통해서 다시 수분을 재흡수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다 음성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피드백 과정을 한다면은 그런 피드백은 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 그런데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음 사건의 원인을 더 촉진시켜 버리거든요. 그 호르몬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옥시토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죠. 옥시토신은 분비가 일어나면은 자궁이 수축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진통이 생기는 거고요. 알겠니? 내부에 자궁 내에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호르몬들 같은 경우에 음성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자궁이 막 수축을 해. 그래서 압력이 막 가해지면은 그 압력을 다시 줄이기 위해서 옥시토신을 분비를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옥시토신은 내부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진통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그 압력 증가를 통해서 옥시토신의 분비량을 더 증가를 시켜버립니다. 알았니? 그럼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궁이 아이를 밀어내는 겁니다. 알았어? 그것을 통해서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쭈쭈바 같은 거 밑에 있는 아이스크림 꼭꼭꼭꼭 이렇게 짜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피드백들 작용은 음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막 진통이 심해져요. 내부 자궁 내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 작용을 할 텐데, 옥시토신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분비량이 더 증가를 해버립니다. 꾹꾹 아이를 짜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궁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출산을 유도시키는 그런 호르몬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전체 내용들을 좀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왼쪽 보시면은요, 보충 자료에, 왼쪽에 보충 자료에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 호르몬의 결핍증과 가다증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자, 이때 호르몬의 결핍증과 가다증, 아까 이거 미량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랬었는데 부족해도 결핍증, 많아도 과다증이에요. 자, 일단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요, 너무 생장이 많이 일어나겠죠. 거인증에 걸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거인증 옆에다가 적으세요. 말단 비대증. 체형만은 아니에요. 도리어 체형만은 거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부족하게 나오면 결핍증은요, 소인증에 걸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쟁이. 알았니? 뭐 이해하기는 쉽죠. 참고로 과다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와 그럼 좋겠다, 키 크고 이거 엄청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생장기 때 너무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요, 덩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몸이 전체적으로 다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옆에도 커지고 얼굴도 커지고 다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홍만 같은 그런 선수들이 이런 거인증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생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단비대증이죠. 말단비대증은요, 생장기 때는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그러니까 정상인들의 신체랑 똑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이 각각 사람 몸의 끝부분들, 그러니까 발가락 끝이나 손가락 끝부분, 그리고 코끝, 이런 부분만 커다랗게 커지는 것을 말단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개구리 보면은 손가락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또는 코끝 같은 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알았니? 그런 것들이 이 과다증과 말단비대증의 차이입니다. 자, 계속 보면은 티록신 나와 있네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바제도병,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크레틴병, 이런 거 나온다고 돼 있죠. 자, 너무 많이 나오면은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릴 거 아니야. 맞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핍증이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 부분, 이 갑상샘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붓습니다. 혹처럼. 알겠어? 혹처럼 이렇게 부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갑상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보다는 그렇죠. 원인은 그거죠. 갑상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붓는 건데, 실제 원인은 요것 때문입니다. 다른 내분비샘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뇌하수체는 갑상샘에게 명령을 내려서 티록신을 분비하게끔 하거든요. 야, 이래,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해,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야, 계속 일하라니까 이러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를 해버리냐 보니까 갑상샘이 자극을 계속 받아가지고 부풀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 알았니? 그것을 크레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인슐린이 부족하면은요, 혈당량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당뇨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거든요.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수분을 재흡수 못하겠죠. 그지? 계속해서 체내 수분량이 감소되고 삼투압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요봉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탐구자료 단권화 과정에서 보시면, 뭐 첫 번째는 호르몬과 신경계의 비교입니다. 뭐 아까 우리 그 표를 통해서 정리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2를 보시면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누구 있어? 카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있지? 맞지? 보시면은 혈중에 예를 들어서 칼슘이온이 너무 많아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칼슘이온이 너무 많으면 떨어뜨려야 되겠죠? 무슨 호르몬 분비돼? 카시토닌 분비되겠지? 이해됩니까? 반대로 혈중에 칼슘이온 농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칼슘이온 증가시켜야 되겠죠? 파라토르몬 분비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각각 A와 B라고 부르는 여기서는 그렇죠? A와 B 이렇게 부르는 물질들, 그런 것들이 각각 호르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옆에 있는 그래프에 지금 X축은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고요. 그리고 왼쪽은 기억의 농도, 그리고 왼쪽은 니은의 농도, 이거죠.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호르몬들입니다. 바로 저 카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저 두 가지의 호르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억의 농도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맞죠? 반대로 니은의 농도, 맞지? 니은의 농도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맞지? 자, 봐봐. 요 빨간색이 지금 기억의 농도예요. 노란색이 지금 니은의 농도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가 지금 여기가 6이고 여기가 한 16 정도 되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칼슘이온의 농도가 높네요. 맞죠? 그러면은 자, 봐봐. 기억의 분비량이 증가했어. 기억의 분비량이 가장 증가했던 시기는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가 낮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기억 때문에 이제 칼슘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증가하니까 도리어 분비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은 결과적으로 칼슘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뭐야? 기억은 그렇죠. 기억은 파라토르몬이죠. 근데 반대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도리어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얘가 나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칼시토닌. 이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기량작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나요? 자, 뭐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3은 음성 피드백에 의한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인데 우리가 뒤에 가서 항상성 조절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17강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 부분까지 해서 일단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고요.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또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기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